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까지 지금 봤다고 하긴 뭐하네요. 경로 이론, 목표 이론은 아무튼 그 조금 있다가 리더십 이론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뭐 경로 목표 이론은 뭐 경로 도정 이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설계 프로그램이죠. 직무 설계 프로그램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단은 교사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교감으로 승진하든지 아니면 교장으로 승진하는 건데 그렇게 어떤 일단은 그 신분이 그 어떤 조직 내부에서 어떤 법적으로 나눠 놓은 어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두 차례밖에 없고요. 물론 장학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학교 내에서는 어, 평교사 그리고 교감, 교장 이렇게 세 단계잖아요. 사실 그 부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는 어떤 그 부서의 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실제로 법으로는 평교사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랑 또 동일한 평교사란 말이죠.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석교사도 일단은 평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는 주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그 크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법적으로 어떤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승진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그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보조를 해줌으로써 동기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자 이제 뭐 만들어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직무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직무 재설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직무가 어떤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다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외재적인 측면의 보상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교사로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외재적인 보상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이고 그리고 성과급도 부서별로 그냥 엔빵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외재적인 보상은 사실 바라기는 좀 어렵고요. 외재적인 보상을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 뭐 책을 써서 인세를 받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인데 그거는 업무를 통해서 얻어내는 외재적인 그런 보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내재적인 측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감, 그게 내재적인 만족감인 경우에 좀 이제 좀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직무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차례 보시죠. 일단 직무 확장 이론이 있어요. 직무 확장 이론이 뭐냐면은 일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일을 늘려주는데 일을 범위를 이렇게 늘려주는데 이거를 수직적으로 늘리냐 수평적으로 늘리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늘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 양만 많아지는 거예요. 일 양만 많아지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는 그런 직무의 확장이죠. 그런데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죠. 왜 그러냐면 수평적으로 일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이라든가 어떤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업무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책임지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업무만 많아지는 거니까 크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매력을 크게 주지 못해요. 하지만 수직적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유, 권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권한이에요, 권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키워드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게 좋지만 이 3가지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도 늘어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장에서 이제 승진하게 되면 일반 사기업에서 승진하게 되면 권한도 늘어나고 책임 범위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직적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생요인은 감소하고요. 동기요인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된 직무의 특성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6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무 확장을 이제 보고 넘어갔어요. 직무 특성 이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 특성 이론 여기 보시면 일단은 동기위생 이론 같은 경우에 그 모티베이션 하이진 티어리에서는 개인차를 일단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 감소하면 위생 요인이 제거되면 그때서부터 동기 요인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분리되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생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서 동기 요인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독립된 어떤 요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개인차 변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차 변인도 당연히 동기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보시면 여기 변수들 몇 개 도입해요. 조정 변수 C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 욕구 강도로서 파운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또는 직무 만족을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크게 뭐 이러한 어떤 뭐 이 변수들의 어떤 기호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조정 변수 그리고 성장 욕구 강도 이 두 가지가 대인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대 핵심 직무 특성과 MPS 공식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여기 요거 한번 보시죠.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스킬이 요구되느냐, 기능 다양성. 이게 이제 직무의 어떤 전체적인 피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라는 거죠. 기능의 다양성, 그리고 과업의 정체성. 이게 과업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업무가 어떤 혼자 일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다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하는 전체 태스크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핵심적인 영역인지 그리고 다른 부분과 얼마나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때 본인의 어떤 그 내재적인 동기가 더 향상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본인이 굉장히 그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는 느낌 많이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과업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 중요성 이게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그 핵심 기능을 핵심 기능을 커버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 과업 중요성이고요.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피드백은 뭐 피드백이고요. 그래서 MPS가 잠재 동기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뭐 나와 있죠. Motivating Potential Score 잠재 동기 지수인데 요거 과업 다양성, 완결성, 중요성 요 세 가지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율성과 피드백 요 점수를 곱해서 잠재 동기 지수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공식은 안 물어보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러한 요인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5가지 요인들이죠. 다양성, 완결성, 중요성,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이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심리 상태가 동기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작업의 의미에 대한 경험, 그렇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 내가 그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판단, 결국에는 주관적 판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인식, 내가 작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요 3가지가 중요한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장 욕구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조절 변수 이거예요. 조절 변수.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작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전체 작업에서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뭐 연관성이라든가 그리고 포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개인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적고 이 조절 변수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다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성장 욕구 강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거 여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람감, 책임감, 결과인식 이것이 바로 조정 요인, 조절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직무 특성과 심리적 상태가 모두 다 잘 갖춰져 있는 경우에만 높은 내재적 동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계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경력 단계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평교사, 교장, 교감, 교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3단계짜리 아주 굉장히 평면적인 구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전문가가 주 구성원이 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학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러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 학교가 무조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그 단순한 구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교사들이랑만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교사니까 교사들이랑 가장 많이 어울리겠죠.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이 거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도 교사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반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하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대리,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올라가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좀 더 많은 진급의 단계가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나는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교장과 교감은 학교에 한 명이고요. 교장 선생님은. 교감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2명 이상인 학교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교감도 한 명이죠. 그런데 평교사가 몇십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대 1의 어떤 확률을 뚫고 그걸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단 3년 차 되면은 만 3년 채우면 보통 대리 달아주거든요. 늦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급을 하게 되면 기본급도 상승이 되고요. 사실 이것도 뭐 명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 일이 편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죠. 계속 매년 한 살씩 먹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상대하는 게 버겁죠.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도 그런데 여자 선생님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행정 업무를 하는 교감이 낫지 않겠느냐, 교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도전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면 아무래도 기본급도 올라가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뭐 그쪽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명예가 있죠. 교감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이다. 그러면 일단 사회에서 받는 시선이 그렇게 불친절한 시선을 잘 안 받아요. 학교의 교육시설이잖아요. 교육시설의 어떤 감 이런 걸 맡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호의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자고. 그래서 이제 교감, 교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승진에 대한 욕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적으니까 자리가 적은 거야. 단계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승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의 승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분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수습, 정규, 선임 정규, 수석, 그리고 뭐 여기 장 이런 식으로 교감, 교장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근데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수습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수습교사로 한 2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딱 선생님이 되시면 요 단계에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일정 연수를 받고 나서 2급 정교사니까 이때는 일정 연수를 받고 나면 정규교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거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뭐 좋지 않겠느냐.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급을 못 하고 실력 되는 사람들은 진급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업처럼 사기업처럼 이렇게 진급 단계를 나누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그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관료제 집단처럼
그렇게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를 만드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이제 리더십 이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제 교육 행정도 이제 슬슬 이제 막바지가 되어가네요. 자, 리더십이 이제 지도성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직 효과성이라든가 조직 구성원의 어떤 동기 수준 그리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든가 자율적 리더십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좀 중요시되고 있죠. 그리고 리더십 이론이 교육 행정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거랑 엮어서, 그러니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교사가 발휘해야 되는 자질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 이론은 꼭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더십이 일단 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리더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행위이다. 지도자의 행위예요. 결국에 지도자가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이 목표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리더십, 지도성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구성원 개개인, 그죠? 또는 그 집단 전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자, 지도자가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가장 쉬운, 우리가 이제 그 관료제 조직에서 가장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법적 권력이에요. 합법적 권력. 이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내에 가장 최상의 의사 결정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근거를 마련해 준 경우에 합법적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상적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적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결과를 내줄 테니 네가 나한테 이만큼 보상을 다오. 이게 이제 일반 부하 직원의 입장이고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라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산출하면 내가 이러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그 비즈니스 완전 관계잖아요. 사실 뭐 직장 동료라는 것이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비즈니스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까 합법적 권력에 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적당히 요구하는 것도 적당히 해오는 것도 적당히 이런 식으로 좀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강압적 권력입니다. 강압적 권력. 그냥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도자가 자기의 이제 부하들에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측면이에요. 전문적 권력입니다. 전문적 권력.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가 전문가예요. 어떤 영역에. 그러면 지도자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분 나쁠 수는 있죠. 뭐 잘난 척을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재수없게 얘기를 한다면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아무튼 나보다는 저 사람이 만약에 전문가라고 하면 저 사람 얘기가 타당할 경우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전문적 권력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옛날에 어떤 중국 역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왕건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말선초라든가 뭐 남할여초 이런 때 보시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근데 건국을 할 때 어떤 법이 근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이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무장 집단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갖고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합시다. 매력에 이제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매력이라는 게 항상 그 인간 자체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학벌도 매력이 될 수 있고요. 뭐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돈이라든가 집안의 어떤 얼마나 전문직이 있느냐 이런 가정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카리스마의 원천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카리스마적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래서 카리스마적 권력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적인 특성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리더가 사라지게 되면 리더가 뭐 사고로 부재하게 되면은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같은 경우 카리스마적 권력에 많이 의존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 권력으로 그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이 항상 있죠. 자,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경우 이런 걸 한다. 리더십의 기능은 이런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자, 리더십 특성론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위인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있죠. 좋은 리더, 효과적인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 지도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옛날 것들이라 요즘에는 이제 조직 자체의 그 합법적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의견을 다 물리치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집단이 생각보다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진짜 굉장히 작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나 그렇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만 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요즘 현대에 와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이건 막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는 뭐 기술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있다. 지도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스토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재능과 성취, 책임, 참여, 지위 이런 것들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각각의 영역에서 좀 강력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좋은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유클 같은 경우에는 특성과 기술 측면으로 지도자의 특성을 나눕니다. 그래서 특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적응력이라든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그 야망, 어떤 성취 지향성, 성과 지향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자기 주장을 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인지적 기술이죠. 상황 판단, 뭐 인지, 창조적 능력, 사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에 들어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카츠의 특성론 정도는 좀 뭐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꽤나 좀 논리적입니다. 이게 그전 이론들은 대충 뭉뚱그려 설명을 했다면 카츠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어떤 그 효과적인 지도자,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특성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요. 첫 번째가 사무 능력이에요. 일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이거는 대인관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이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 능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효과적인 지도자가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좀 비판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 능력, 인간관계 능력, 상황 파악 능력으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만 그 세부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요인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뭐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카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후천적으로 되는 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특성들이 그냥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다. 내추럴 본 리더 이런 사람들만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익혀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럼 다 타고나면 교육을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는 작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상대적인 중요도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리더십 행위론으로 갑시다. 이제
특성론은 이제 끝났고요. 행위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행위론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지도자를 쭉 보고 지도자들을 쭉 보고 리더들을 쭉 보고 그 성공한 리더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 효과적인 지도자들, 성공한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자, 일단은 미시건 대학교는 감독자의 지도성과 리더십과 생산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높은 부서 있죠. 고생산 부서는 그 어떤 작업의 어떤 결과물에 신경을 쓰는 감독자의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인간 친화적인 종업원 중심 감독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별로 안 좋은 부서는 반대로 업무 결과에만 좀 집중을 하는 리더가 더 많고 이렇게 그리고 인간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는 지도자들이 한 이렇게 3 정도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죠. 근데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면 저생산 부서인데 종업원 중심 감독자인 사람이 뭐 1명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3명이나 되잖아요. 전체가 10명인데 저생산 부서 전체 10개 부서 중에 30%나 종업원 중심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분석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좀 받는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 중심 저생산 부서에도 종업원 중심 감독자의 수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OSU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인데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했던 리더십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해요. 일단 보는 거는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과업 중심이냐 두 가지 어떤 견해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을 중시하는 경향성도 높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높고. 자, 그래서 OS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까랑 똑같아요. 이 그 미시간대에서 사실 미시간대랑 OSU랑 오하이오 주립대랑 이제 요즘은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그 학교들인데요. 사실은 미시간 대학과 더 좋죠. 좋은 학교인데 이 두 학교가 OSU 쪽에서 자꾸 미시간 대학교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 미국 미식 축구 있잖아요. 아메리칸 풋볼. 아메리칸 풋볼의 두 학교가 라이벌입니다. 같은 볼을 볼이라 그래서 우리 무슨 그 대회 같은 거 그 운동 경기 막 이런 거 하면 무슨 컵 이러죠. 뭐 카라바오 컵이라든가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발입니다. 사발 보울이에요. 그래서 요 보울을 같은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우승컵을 가지고 이제 다투는 그런 학교들인데 아무튼 뭐 OSU도 잘하고요. 미시간도 대도 잘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자꾸 이제 OSU가 미시간이랑 자꾸 뭐 뭐냐 라이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사실은 미시간대가 더 좋은 학교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일단 학문적인 성과는 미시간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OSU의 리더십 연구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감독자가 그 작업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직무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로 나눴잖아요. 똑같아요. OSU도 이렇게 과업 중심이냐 아니면 배려성, 인간관계 중심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냥 그 미시간대에서는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눈 거에 비해서 그 OS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4단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과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그러한 지도자의 형태가 이제 효율형이고요. 둘 다 별로 없는 게 비효율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과업형과 인화형인데요. 인화형 같은 경우에는 과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과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나 사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이 좀 낮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런 경우 과업형 같은 경우에는 과업에 그러니까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배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받는 그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기가 좀 낮아지고
조직의 효과성도 낮아지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형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여기 인화형이나 과업형에서 어떻게 효율형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 측면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뭐예요? 인화형 같은 경우에는 과업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생산, 아웃풋에 좀 더 강조를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형 리더십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고요. 과업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따라서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과의 어떤 인화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함으로써 뭐 조직의 효과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OSU랑 미시건 이 두 라이벌 학교라고 해야 되나 이 두 학교들의 이제 좀 오래된 리더십 이론은 좀 지나갔고요. 이제 관리망 이론이 나옵니다. 매니저리얼 그리드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 관리망 이론도 비슷해요. 보시면 인간에 대한 관심 이게 그냥 하나가 있고 생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인간관계, 대면적인 어떤 접촉이라든가 어떤 멘탈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맞추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요. 아까는 결국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뭐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9가지로 나눕니다. 9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낮은 수준은 1이고요. 높은 수준은 9예요. 여기도 1, 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9형, 뭐 5, 5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5, 5형이죠. 그래서 총 이게 유형이 5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형 뭐 높은 수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과업에 대한 관심은 좀 낮은 수준 뭐 이런 것들.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고 과업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로 이제 기본 틀이 짜여 있다고 보시면 대충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연구. 이거는 그 애들이 형성하는 그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의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라는 점에서 약간 좀 신기한 그런 연구죠. 근데 아무튼 이게 권력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런 거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끼리 무슨 권력형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이들 집단, 그 갱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 갱 집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리더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노는 아이들이죠.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걔네들 사이에서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거 아시죠? 그게 아이들 집단에서 무조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위계 관계가 이렇게 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명확하게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있고 명확하게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료제 조직이랑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리더가 있고요. 리더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해요. 생각보다. 리더가 시키는 거를 잘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조직 외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진그룹 같은 경우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고독한 늑대처럼 따로 노는 친구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집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어 프레셔, 그 동료 압력이라고 하죠. 동료 압력도 굉장히 강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대 소년들의 어떤 집단 연구를 한 거예요. 보시면 권력형이 있고요. 민주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형태죠.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목적이 항상 불순한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민주형 어떤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방임형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자유방임형 조직이 그냥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조직이죠. 리더가 이제 권력형 집단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리더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민주형 리더는 이게 순서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못 바꿔놓은 것 같네요. 이게 민주형은 민주형, 자유방임형은 자유방임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리더 유형이 3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총 9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집단별로 어울리는 지도자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형태, 현재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단은 민주적 어떤 지도자, 리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권력형 어떤 리더, 좀 기피하는 성향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그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권력형 리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생산에 대한 어떤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어, 그 어떤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잘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시킨 대로 딱딱딱 따라서 하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생산성 증가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다 지능이 있고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일진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돈을 더 효과적으로 뺏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아무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계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형 리더가 있는 그 리더가 민주형 리더가 있는 조직이 더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자기가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조직의 어떤 변화가 그 조직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걸로 이제 생산성이 이제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내가 이 조직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내재적인 동기가 향상되고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지도자 행동 유형 차이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깔끔하죠. 왜냐하면 표가 굉장히 데이터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쭉 한번 줄글이 있고 줄글을 읽으시고 표가 있는 경우에는 표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리더십 유형 연속선 타넨바움과 슈미트가 만들어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총 7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유형은 5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성 행위의 구분이 여기 보시면 관리자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구성원, 일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느냐에서 이 연속성, 컨티뉴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컨티뉴엄이라고 하는데 이 컨티뉴엄 상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예요. 그 지도성 행위, 리더십 행위가. 그래서 보시면 지시형이 있고요. 지시형은 단종이 이쪽이잖아요. 관리자가 결정해서 발표한다. 설득형이 이쪽입니다. 관리자가 결정한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타진형 이거는 일단은 구성원들에게 이제 의견 개진은 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가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직 구성원 자체가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협의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 어느 부분이 이제 의사타진에 가깝죠. 사실 여기 보시면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 이거에 제일 가까울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지금 의사타진형 같은 경우는 이거에 제일 가까운데 이 세 가지가 대충 의사타진형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완전하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조직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특성들을 그냥 쓴 거니까 1대1로 매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좀 대충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구나. 관리자 중심 지도성이 강해질 때는 이렇게 점점 되고 구성원 중심 지도성이 강해질 때는 점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의사타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 많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타진형이래. 협의형이 이쪽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도자랑 구성원이 굉장히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평한 수평적인 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분명히 리더가 없는 조직은 아니고 리더가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이 알아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협력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 나와요. 상황 적합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상황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피들러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상황 이론과 관련 상황을 이제 리더십 이론에 이제 끌어들고 들어온 이론들을 전부 상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전에는 리더와 그 조직의 구성원과의 관계만을 좀 집중해서 다룬다고 했다면 상황이라는 거는 리더가 변경시킬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뭐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비해서 사무실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무실 이전을 했더니 그전에는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만약에 사무실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고 해봅시다. 뭐 주변에 술집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어, 보통 이제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비슷한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랑 구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성들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업종이라면 사무실들이 좀 모여 있는 게 되게 많죠. 이거 충무로 가보시면은 충무로가 영화의 메카다 어쩐다 이러는데 사실 가보면 인쇄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애견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견샵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이제 충무로가 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예전에는 인쇄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인쇄소가 모여 있다는 거는 납품받기도 편하고요. 납품하기도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일거리를 찾아서 거기 맡길 곳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어떤 집합적인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별 업체의 사이즈는 작지만 여기 보시면 서초구에 보시면 뭐 IT 허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IT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저기 판교가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업종이 좀 모여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게 좀 서설이 좀 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대충 잘라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상황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양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상황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십과 상황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다. 상황 이론이. 네,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상황의 유형에 따라서 리더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유리한 리더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LPC라 그래서 가장 선호되지 않는 직장 동료의 유형, 그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만 따지면 리스트 LPC 수치가 높으면 가장 덜 선호되는 그런 직장 동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고요. 점수가 낮으면 이제 좀 선호되지 않는 그런 동료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은 리더, 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지향형, 낮은 리더는 뭐 과업지향형 이런 식으로 뭐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있는데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얼마나 서로 호의적이냐 그냥 서로의 의견을 좀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의사 교환 어떤 과정 그런 그 파이프라인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호의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호에 대해서. 과업 구조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업이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경우죠.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야 될지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결과를 내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냈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분명하니까. 애초에 뭘 해야 되겠다,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데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직위 권한이 있습니다. 직위 권한. 이게 권한의 어떤 합법성 여부야. 적절한 권한. 그러니까 어떤 문서화된 어떤 그 조직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룰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서화되어 있어서 그 조직원들에게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경우, 이렇게 서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은 문서화된 어떤 근거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어떤 문서화된 근거가 있다면 좀 이렇게 호의성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총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8가지잖아요. 2의 3승이니까. 그래서 이게 8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그래프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중요해서 쳐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거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극단의 케이스와 분리해서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경우에를 좀 따로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요. 이것만 딱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나누자면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단계인 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이런 지도자 구성원 관계, 과학구조, 지휘 권력 요거를 봤을 때 요 세 가지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인 경우에는 좀 관계 지향형이 좀 더 효율성을 잘 뽑아낸다. 조직 효과성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선이 뭐냐면요. 그 조직의 효과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그 리더십을 이제 리더십 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요 위에가 이제 관계 지향이고요. 이쪽이 과업 지향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는 과업 지향형이 좀 더 효율적인 그 리더십 형태가 되는 거고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인 경우에는 관계 지향형 리더십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상황이라는 변수를 리더십 이론 안으로 끌고 들어온 최초의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설명을 직관적으로 좀 잘합니다.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그 어떤 선구자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한 설명은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어떤 선구자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놀라운 인사이트는 제공하지만 정교화된 어떤 그런 이론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정교화돼서 나중에 아주 고도의 그 이론으로 발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것도 최초의 이론이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은 이 상황의 호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논리적이라고 생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좋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부족하다. 그런 비판도 받고요. 그리고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 다른 연구들이죠. 그 다른 연구들과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 논문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와 이 논문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유효한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논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온 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로 상황 이론이랑 맞아 떨어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설명력이 좋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학교 조직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LPC 척도 있잖아요. 리스트 프리퍼드 코어커 이게 진짜 리더십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기는 하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는 피들러가 정한 건데 그게 진짜로 적합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LPC 점수가 또 집단 성과를 집단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성과에 대한 원인 변수이냐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리더십에 관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집단 성과에 관련이 되는 건지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높은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리더십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상황이라는 게 연결되는데 상황이라는 거는 리더의 손을 떠난 어떤 변수들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C라는 게 과연 리더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황과 관리되는 건지 이게 그 아웃컴과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모형이 전체적으로 부정확하다. 인사이트는 좋으나 부정확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리더십 유형을 이렇게 관계지향형, 과업지향형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과업지향형 이쪽이고 관계지향형 이렇게 되는데 리더십이 그렇게 두 가지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 변수도 좀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가중치 이것도 좀 불분명하다. 이게 사실은 이 LPC를 계산할 때 가중치가 들어가요. 어떤 거 중요한 거는 좀
곱하기 하는 게 좀 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안중한 거는 뭐 0.5, 실제 점수에서 뭐 0.5만 곱하고 중요한 거는 뭐 1.5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맞느냐 알 수 없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좀 비판을 받습니다. 뭐 그래도 인사이트는 굉장히 훌륭한 게 맞죠. 자,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죠. 리더십 이론 하면서. 자, 그 경로 목표 이론이에요.